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기초학력 문제의 실태와 해법을 주제로 제3차 전남교육정책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집회는 대한민국 교육사의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신 서희초 선생님에 대한 미안함과 애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서희초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하신 이후 선생님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9월 4일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추모의 마음과 미안함을 담아서 전국의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모와 교육활동 보호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는 자료집에 나와 있듯이 인사말, 그 다음에 기조강연, 세 분의 패널 발표, 질의응답,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행사 일정표 앞에를 보시면 우리 최경영 교장 선생님 소속 학교가 산청초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산정초입니다. 이 부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포 산정초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두 분의 선생님들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교육정책 포럼의 공동 주관자이자 장소 협정 등 물심양면으로 힘쓰고 계신 고윤혁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 고윤혁입니다. 먼저 3차 교육정책 포럼 기초학력 문제 실태와 해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전남교육회의 한봉철 의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전남교육연구소의 장간호 이사장님과 차용만 소장님, 또 대학무상화 평준화운동 전남본부 김기중 상임대표님, 그리고 정교조 전남지부 신왕식 지부장님과 사회를 맡으신 호재응 참교육실장님을 비롯한 구성원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또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우리 홍은비 보성 해천초 교감생님과 주동기장 학사님, 최경련 목포 산정초 교장선생님, 그리고 이형민 정교조 대변인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전남교육가족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기초학력법이 제정되고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에 따른 후속 정책들이 지금 실시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가 체감되는 변화가 얼마나 될지 그리 많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초학력 정책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없어질 거라는 기대하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을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늘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상식적인 학습 지원 시스템을 학교에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즉 제대로 된 지원에 초점을 맞춘 학습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아무쪼록 오늘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의미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3차 전남교육정책포럼을 이끌고 있는 정교조 전남지부 신왕식 지부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일찌감치 잡아놓고 고민되는 것이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냐 이런 좀 생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오히려 많은 고민들, 대책들을 내올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 기초학력 문제 실태화 해법이 정책적 방향과 사업적 방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핵심인 교사들의 있기 때문에 그 교사들이 갖고 있는 토대와 여건이 반드시 안받침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거기까지 같이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9월 4일 공교육에 멈춤이 날 때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해방일에 처음으로 교원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교권은 바로 교사의 생존권이다. 하루하루가 지뢰밭이다라는 얘기들 말씀 많이 하십니다. 숨 좀 쉬고 살자.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실효성 있는 대책과 법안 마련들이 조속히 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기초학력이라는 포럼 주제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루기 힘들었었고 그 이야기가 곧 앞으로 미래교육의 핵심적인 관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OECD 2030과 굳이 유네스코 2050이 얘기하고 있는 주체형 인간이라든지 또는 연대와 협력, 공동체, 변혁적 역량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고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력에 대한 관점 전환과 기초학력에 대한 대책을 풍성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외에도 많은 귀중한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만 내빈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대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조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문제를 둘러싼 쟁점, 원인과 현황, 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홍윤비 포송 해천초 교감 선생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남 기초학력 정책 현황과 재현을 주제로 말씀 함께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포송 해천초 교감 홍윤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초학력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이 의미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의미를 함께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기초학력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전남의 기초학력 정책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향후에 전남 기초학력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학교 생활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저는 그 2011년에 전문직에 처음 발을 내딛었고요. 우연찮게 제가 교사학습 지원팀에서 있으면서 기초학력 그 업무를 오랫동안 이제 맡아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4년 정도 기초학력 업무를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딱 이 느낌이었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3월 초에 학교에 많은 예산과 어떤 이제 지원들이 되고 그리고 연말에 이제 결과를 받으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구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3월에 보면은 다시 실제로 이제 수치상으로는 뭔가가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그리고 해법도 없는 것 같은 좀 그런 막막함을 한 4년 정도 겪었는데요. 앞에 있는 2015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엄은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책을 보신 분들은 혹시 계시다면은 아시겠지만
이 엄은 교수라는 분이 중학교 교사 출신의 이제 교대 교수였죠.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에 굉장히 글을 읽지 못하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데리고 교대생들과 함께 한 1년 이상의 이런 이제 아이들 지도를 했어요. 이분의 결론, 이 책의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중학교에서는 안 된다. 결국에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 1년, 2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읽고 쓰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이후에 이 아이들을 구제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는 이제 통찰을 얻은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이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그래도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문해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현재까지 기초학력을 하게 됐고요. 또 우연히 제가 그 2019년, 20년 전라남도 교육청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더욱더 이제 이 관심을 더 갖게 되었고 현재는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기초학력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정책적으로 바라보는 또 기초학력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학교는 왜 존재하는가? 왜 필요한가? 지금 현재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학교라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 공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삶 자체이고 일상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일상의 삶이 결국에 모여서 아이들의 미래의 삶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학교라는 이 공교육 기관은 그런 아이들이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반드시 보장해 줘야만 하는 수단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적인 수단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왜 기초학력인가? 학교는 이렇게 보시면은 수업이 거의 아이들 학교 생활의 80%를 차지하는데요. 이 80%를 차지하는 그 학교 생활이 사실은 이제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실존의 문제, 그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아이들과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 이 분들도 저는 둘 다 굉장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 긴 영상이긴 하지만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초등 1, 2학년 학교 생활이 학생들의 미래와 향후 학교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사실은 이 질문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을 넘어서 중학교 학생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2학년이고요. 지훈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학년 4월에 국어 수업을 받는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게 되겠는데요.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한번 이 아이가 되어서 이 아이가 보는 수업의 내용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이 나에게 보이는 반응들을 보시면서 그것이 중학교 학생들도 될 수 있고 초등학교 9학년 학생들도 될 수 있음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이 6분 정도 꽤 긴 건데 이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거는 1, 2학년 지금 지훈이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것이 공교육 안에서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서 수업 아까 제가 학교 생활의 한 80%가 수업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1, 2학년에서는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이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에 갔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죠. 뭐 공부 상처니 뭐 배움으로부터 도망치는 아이들이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1학년 교실에서부터 이것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모든 학교에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동상이모님인데요. 어느 정도의 차이를 제가 느꼈냐면 모자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인식 정도의 차이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사실은 아이들은 1학년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1학년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어찌 보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기초학력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저는 처음에 딱 막히는 것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학력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그 교육부의 기초학력 정책의 어떤 과정들을 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관점은 1997년에 그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정책을 만들어서 처음 할 때에 어떤 그 3RS와 그다음에 교과별 최소 성취 기준을 정해서 그 정책이 시작된 이후로 사실은 몇 년입니까? 뭐 한 30년 이상의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정관념으로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기존의 관점에서는 3RS 또는 교과별 최소 성취 기준이 어떤 상황이냐면 시험 상황입니다. 예, 시험 상황에서 그리고 지필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의 그런 기초학력 수준을 무엇으로 하냐면 커트라인 즉 최소 성취 어떤 점수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측면만 본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교과별 성취 기준에서 예를 들면 수학에서요. 수학에서 보면 연산도 있고 도형도 있고 측정도 있지 않습니까? 도형 측정을 잘하고 연산에서 전부 미도달이다. 총점을 보면은 통과거든요, 그 아이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학에서 연산이 안 되면 이후에 아이가 그 수학을 해 나가기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점수로만 저희가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런 문제점도 발견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관점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 어떤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학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실제의 삶, 일상의 삶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문해력, 즉 읽기와 쓰기와 수리 그리고 사회 정서적인 역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후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어떤 인지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전이 가능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단지 그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뿐만 아니고 학습을 이어나갈 때 지속적으로 이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정도의 기초학력을 갖추었을 때에 타 교과 또는 문제 상황을 아이들이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의 그러한 어떤 그 문해력 또는 사회 정서적 역량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보완해서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최근에 떴더라고요. 제목에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필사를 권합니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앞부분인데요. 이제 수학은 결국 문해력이다라고
이제 어떤 뭐 수학과 교수님, 뭐 이렇게 초등교사,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그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자체도 언어이다. 그래서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 이해력과 정보 저장력, 분석력, 인출력도 좋아서 수학을 잘한다. 문해력이 좋으면 개념서를 읽으면서 혼자 독해가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끝나고 혼자서 복습이 되지만 문해력이 좋지 않으면 혼자 복습이 어려워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도움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쉽다. 그래서 이 어떤 지금 저희가 단지 3RS 그 최소 성취 기준에서 말하는 그러한 어떤 그 기능적이고 어떤 낮은 수준의 그런 문해력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에도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초학력 관점에 따라서 저는 교수 방법이라든가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그 어떤 기준 점수가 있고 그거를 성취하면은 기초학력이 통과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수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적의 방법이 있고 그것을 어떤 아이든지 아이의 수준과 특성에 상관없이 투입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정서적인 또는 지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교수 방법, 최적의 교수 방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죠. 모든 것들은 개별화 어떤 교육 과정으로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기 때문이죠. 1학년에서 2학년에서 반드시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의 성장이 연속성을 가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시간을 쪼개놓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는 않죠. 그것은 학교의 공교육 시스템이 편의상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희가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고 아까 맨 처음에 학교는 아이들이 미래 삶을 준비할 공적인 수단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이 입장에서 학교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성장한다. 어떻게 했을 때 공교육 시스템, 즉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가 지금까지는 교사였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최적의 교수 방법이 있고 그 하나의 최적의 교수 방법을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투입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이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개별화된 어떤 지도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기초학력 관점에서 해법에 대한 어떤 차이가 저는 학력간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인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꼈던 것은 바로 느린 학습자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이었는데요. 제가 우리 학교에 가서 3년이 지났습니다만 갔던 첫 해부터 두 아이가 굉장히 힘든 아이여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상담도 마음도 어루만졌고요. 그리고 남교소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5학년, 6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도 이게 평균 수준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천천히 배웁니다. 예,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한번 2분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기초학력의 원인을 이야기할 때에 그 문해 환경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문해 발달의 뿌리가 태어나서부터 가정 환경 속에서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뿌리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한번 봐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고요. 이 아이들의 이제 그 1학년 교실 속에 문해력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이 이제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21년도 우리 코로나 한창이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그 학력 격차 엄청 문제다 하면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이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게 한글 이해 부족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걸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수학과 국어의 이 언밸런스한 교육 교과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인수 학급에서의 정규 수업 속에서 과연 이 아이들 이렇게 격차가 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이제 사실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대부분이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이긴 한데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1학년 시작할 때에 어느 정도 그 문해력 수준에서 미달한 아이들이 사실은 1학년이 끝날 때에 역시 88%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말에 문해력 테스트를 했을 때 문해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여기서는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않은 아이들이 중3이 되었을 때 74%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초등학교에 어찌 보면은 4월에 교육과정이 시작되자마자 어찌 보면은 그 학습 부진화가 이미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래서 학교 속의 문맹자들의 이야기 책에서 제시한 것처럼 예방과 조기 개입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있었고 2017년에 한글교육 책임제가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교육과정을 또 개정을 했죠. 27시간의 한글 교육 시간을 6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다 아실 것처럼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의 이 아이의 결핍된 기회를 제가 계속 공적인 수단이라는 공교육에 대한 우리 학교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기회를 결핍된 기회를 우리 그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거를 더 공고화해 주고 있지 않은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장흥의 학습종합플레이센터에 학습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 글을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대 특수교육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대단히 유능하신 분인데 그 글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학교라는 공교육의 교육 과정이 그 기초학력 부진화를 선별할 때에 달리기로 했다라면 본인은 학습 부진화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공교육 자체가 아주 중요한 능력, 특별히 이 능력만 있으면 사실 성공하죠. 언어 능력입니다. 예, 그렇죠. 언어적인 능력만 탁월하면 문해력, 수해력이 탁월하면 성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교육 체제이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애들은 성공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학습 부진화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가 이제 되는데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개인적인 문제 앞에 다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중도 입국 학생 문제가 또 되게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중등에서는 특히나 어떤 부분이 더 그 중등 그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의 특성을 보니까 초등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정서적인 부분, 그래서 관계 여기에서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해법이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학생들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어찌 보면은 그 학력을 회복하는 것에 또 이렇게 벌써 끝났네요. 30분이 다 됐습니다. 예,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리고 획일적인 수업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서는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초학력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97년에 기초학력 정책이 도입될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었죠. 인간 자본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는 노동자를 키워낼 것인가 그것과 그 다음에 사회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의미에서 기초학력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저 때는 교과 점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선별하고 지도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고 표집 방식으로 이제 조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는
미달 학생을 제로를 시키겠다 하는 플랜해서 전수조사 방식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막 주었습니다. 그래서 6학년에서 미달 학생이 있으면 그 아이가 중학교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후배들에게 선물을 하고 가죠. 예, 그 아이는 중학교로 갔죠.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는 학력 향상형 창의 경영학교, 이것이 프로그램 중심의 그런 정책이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가 보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기초학력 정책이 매우 나은 방향으로 펼쳐졌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시도교육청의 어떤 뭡니까 자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학교 지원 체제를 학종합 클리닉센터부터 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온라인으로 진단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사실은 이때는 지원은 이때 그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기초학력 정책의 현재 정계와 현재를 보시면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관행,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저는 이제 상당히 2018년, 17년, 16년 이때부터 전남 지역의 특성과 현장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추진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른 점수보다는, 왜냐하면 국가 정책 교육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나 학생은 한 명 한 명의 실제 성장에 좀 집중하는, 그래서 아이의 어떤 상담 지원이라든가 전문 기관과 연계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보면은 저는 대단히 의미 있게 보는 것이 초기 문해력 수해력에서 수해력 어떤 연구회에서 진단 도구를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남은 수해력 진단 도구가 아이들의 수행 능력을 진단하는 방식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고요.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20년까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올해 지금 23년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의 계획을 보시면은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정규 수업을 연계한 기초학력 촘촘한 지역, 즉 수업 내에서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 특징, 굉장히 많이 비판했었던 것이 뒷북 지원이다. 그래서 이제 조기 개입으로, 그리고 학교 담임 책임제가 구호다 해서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든가 그다음에 3단계 안전망에서 특히 학교 밖 또 전문기관 연계 이런 부분들은 매우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공존교실이라든가 각종 협력 강사라든가 그런 것들, 그리고 초등 저학년에서의 선생님들 사실 연수를 의무화했습니다. 2019년인가요? 20년? 이때는 한 30시간을 모두 다 이수하게 했고,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인력 풀들이 확충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느끼는 보완점들은 정규 수업의 어떤 이 아이들에 맞는 어떤 설계에 대한 좀 전문성이 있느냐, 사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공유되고 보급되어야 된다, 개발돼야 된다. 예, 이 부분이. 그 다음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에서 집중 지도했었던 것들이 과연 느린 학습자에 갖고 있는 아이들의 그런 문해 환경이 낮은 그런 아이들은 초 3부터 사실 중학교까지 계속 지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유치원 부분에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아이들에 대한 개인별 맞춤 지원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굉장히 많은 예산과 그리고 전문기관 연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정책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까 쭉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안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제가 20년에 실시하면서 선생님들이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게 그 전해에
연수가 있었는데요. 1년 동안 수업을 선생님들이 마치고 금요일 날 3시에 모여가지고 2주에 한 번씩 6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 전남 각지의 선생님들이 20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1년 동안 실행 연수를 했어요. 읽기 따라잡기라는 실행 연수 지금도 있는데 저는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전남에서 이제 전담교사, 즉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담교사질을 해서 학교에서 도저히 누구도 이거는 못해요라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을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선생님들이 1년, 2년이 되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자기 과거 경험에서 완전히 고착화됐던 이런 인식과 그 다음에 무조건 받아쓰기를 드릴을 시켜야지만이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몇 가지 고정관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깨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들은 결국에 연수 자체도 실행하는 연수, 실천하는 연수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태도와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안목들이 튀어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교장, 교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연수가 꼭 1년에 한 번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30년 전에 또는 본인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어떤 한글 지도 또 공부했던 그 관습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연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학교 문화가 결국에 수업이 오롯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전반적인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그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을 담당하시는 아까 어마어마한 사업 보셨죠? 예, 그거를 한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거의 불가능한 일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가 어떤 그 성과가 좀 이렇게 제대로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하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대구는 중등 장학사님이 기초학력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중등의 어떤 문해력 부분에 대한 자료 개발이나 이런 게 또 활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전남 기초학력 지원센터가 좀 더 불안정한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좀 10년 또는 100년의 전남 교육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오늘 이 자리처럼 계속 학력에 대해서 그리고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과 공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